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계 수학자인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고등과학원 수학부 석학교수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허준이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나 국적이 미국인데요. 하지만 2살 때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와서 초중고를 다니고 검정고시를 통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고요. 석사 과정까지 서울대에서 마쳐서 사실상 한국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필즈상은 4년마다 수학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앞으로도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40세 미만 수학자에게만 주어지는 수학 분야 최고의 상인데요. 지금까지 한국계나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 쾌거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나아가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7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탄생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나는 모험한다. 고로 존재한다. 도전을 즐기고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대한민국 정통 SUV 토레스. 모험은 토레스로부터.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허승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에 대해서 일선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잠시 후 경북경찰청 직장협의회 하영호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시작합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안동 예천 행정통합의 쟁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주제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좋습니다. 주제. 네. 예. 우리나라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인데요. 오늘은 싼 게 비지떡인 가격의 함정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경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기후위기 시대 경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같은 물건이면 싼 물건 구입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 경제적인 선택인데 흔히들 왜 요즘 하는 그 가성비 좋은 그런 선택. 그런데 싼 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고 가격의 함정이란 말. 이건 좀 왠지 반대 개념일 것 같은데 물건이 꼭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제안이나 서비스는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비용이 가격에 담기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를 경제학 용어로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외부 효과. 근데 먼저 가격의 함정을 들어가기 전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네,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이건 이 청취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네, 다 경제학 책 딱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네,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이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만나는 그 지점. 거기서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 예, 다 알고 계실 텐데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허안구 농부한테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예. 이걸 이제 5천 원에 팔려고 했다면 예. 다 팔면 5만 원어치를 팔려고 하는 건데 예. 근데 허안구 농부의 사과가 너무 맛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만 원에 팔아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이 되는데 예. 2만 원에 파니까 좀 비싸서 이제 3명 정도만 삽니다. 예. 즉 5천 원에 팔면 5만 원을 벌고 만 원에 팔면 10만 원을 벌고 2만 원에 팔면 6만 원을 법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그럼 예.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여기 퀴즈. 당연히 예. 모두의 선택 하나죠. 예. 10만 원을 벌 수 있는 만 원에 팔아야죠. 당연히. 예. 네, 그렇죠. 이렇게 사과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또 반대로 수요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낮아진다. 낮아지고. 이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예. 무슨 법칙하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아는 법칙입니다. 예. 네. 오늘 예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딱 이 정도 수준으로 앞으로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수요의 법칙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이 아무래도 늘어나겠고요. 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 값싼 해외 농산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내 농산물 수요가 줄어들겠고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현상이겠네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품종인데 맛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은 값싼 농산물을 선호하는 게 자유로운 선택인데 자연스러운. 예. 여기서 가격의 함정이 있습니다. 가격의 함정. 네, 여기 중요한데요. 예. 값싼 해외 농산물의 가격에는 해외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드는 사회적 생태적 비용이 안 들어 있어요. 특히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어떤 경제 체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현재의 이러한 수요 공급 가격 체계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푸드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푸드 마일리지 전에는 몰랐는데 뉴스를 몇 번 했습니다. 이거 이제 해서 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닙니까? 왜 생산지에서부터 지금 내가 먹는 이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거리. 그러니까 푸드 마일리지가 보통 왜 마일리지는 높으면 좋잖아요. 많이 쌓일수록 좋은 건데 이 푸드 마일리지는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생산지에서부터 내가 지금 밥 먹는 이 밥상까지 거리가 긴 거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푸드 마일리지가 높다는 건 안 좋은 개념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안 좋다는 건데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푸드 마일리지는 생산지에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 거리를 뜻합니다. 이거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식품 수송량 톤수 곱하기 킬로미터를 곱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1톤에 근데 이동 거리가 100km다. 그러면 100톤 킬로미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남미 칠레랑 이제 무역 협정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서울과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의 직선 거리가 18,000km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동의 마트에서 칠레산 포도를 사면은 한 2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푸드 마일리지가 드는데 그렇죠. 반면에 우리 상주시 모동면의 포도가 유명하거든요. 예. 여기 안동 MBC에서 상주시 모동면까지는 한 차로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대략. 네, 2만 킬로 대 100km. 즉 안동 시민이 경북 상주 포도 살려다가 칠레산 포도가 더 싼데 사잖아요. 푸드 마일리지가 20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 푸드 마일리지는 식재료가 생산, 운송,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환경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1994년 영국의 환경운동가가 만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드 마일리지라는 거 이거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 개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포도 하나를 먹더라도 똑같이 한 송이에 우리 상주 포도는 예를 들어 한 송이 10,000원이고 칠레산 포도는 한 송이에 5,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푸드 마일리지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격의 함정. 원래는 그만큼의 엄청난 또 탄소가 들어간 건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푸드 마일리지를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와 또 거리가 먼 나라에서 오는 해외 그 농산물 푸드 마일리지가 압도적으로 그 해외 그 수입 농산물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데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 먹는 농산물 영수 중에 예. 뭐 푸드 마일리지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예.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농협에서 계산할 때 여러분 포도 7,000원인데요. 탄소 배출 비용 3,000원 내일 이체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데 문제는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음식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그러면 재해와 재난, 폭염, 더위가 심해지고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이런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가격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른바 사회적으로 지구적으로 발생시키는 비용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시장 거래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을 바로 가격의 함정입니다. 가격의 함정. 이거 좀 사실 좀 이렇게 손에 딱 잡히는 개념이 아니어서 뭔가 좀 궁금했는데 사회적으로 지구적으로 발생시키는 비용이 그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이런 현상. 이게 이제 가격의 함정이라는 말씀이신데 자, 소비자 개인으로 보면 뭐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선택하는 그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소비를 한 것인데 그런데 사회나 환경 관점에서 보면 이거 다르다. 꼭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싼 값의 물건이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좀 소비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장 거래에서 접하는 가격이 여기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는 제도와 문화로 확산되어야 하고요. 예. 농산물에 국한하면은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로컬 푸드, 우리 지역 농산물이 가격이 비싸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싸다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예.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싼 게 비지떡일 수 있다. 예,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렇게 명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뭐 정책에 좀 반영시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대로 두 번째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손실을 조정하는 게 사실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시장 가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지원을 강화해야겠죠. 보조금을 그렇죠. 준다든가. 예. 반대로 비용에 비해 시장 가격이 낮은 영역에 있어서는 세금을 물리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일률적인 규제만이 아니라 경제적 유인 정책도 함께 가야 되고요. 특히 가난한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비용 부담이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적인 관점을 깔고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푸드 마일리지 사례를 통해서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가격의 함정 이 개념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위기 시대 탄소 배출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 계속해서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 됐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논란입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로 인해서 늘어난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건데요. 그러자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하는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북경찰청 직장협의회 하영호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하영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1인 시위를 하셨고, 이 1인 시위를 언제부터 하신 거죠? 지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어제는 수요일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하시고, 어제는 또 기자회견 하신 것도 뉴스에 보도가 됐었는데. 자, 사실 그렇습니다. 경찰 하면 시위를 막는 사람들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런데 경찰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경찰 직장협의회? 이건 뭐 경찰에도 노조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경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무엇인지 이거 소개를 좀 먼저 해 주시죠. 네. 무슨 경찰청 직장협의회라든지 뭐 무슨 경찰서 직협 뭐 이런 이름들이 뭐 안한단체인지 뭐 노조 경찰하고 관련된 협의체, 뭐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우리 직원들조차 아직 우리 단체명을 조금 낯설게 느끼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더군다나 국민들에게는 더 낯선 존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그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나 업무 능률 향상, 그리고 고충 처리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2020년 이전에는 이 법률에 경찰과 소방이 빠져 있었는데, 그 해에, 경찰과 소방이 포함되도록 변경이 되었고, 저희 경찰청도 20년 6월 25일자에 직장협의회를 설립해서 지난달에 두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2년 된 거군요. 무슨 경찰청 직장협의회. 그러니까 어떤 뭐 기능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조의 어떤 기능 역할하고는 비슷한 것 같네요. 현재까지는. 조금 그렇죠? 비슷한 면도 있긴 있는데 조금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 직협은 뭐 현재 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한 1,113명 중에 약 63.3%가 지금 회원으로 가입됐습니다. 한 70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는 중앙선거관리인을 통해서 직접 비밀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 초대 회장직을 수행해 오다가 저번 달에 이제 재선을 또 하게 됐고, 내일 모레 지금 2대 직협회장으로 또 취임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노동조합하고 비슷하다 하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노동상권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런 거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동조합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요. 노동조합과
뭐 비슷한 면도 있긴 한데 하지만 노동 3권이 없다는 거. 그래서 뭐 집회 같은 거를 뭐 단체 행동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1인 시위에 나선 것이고 뭐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의사 표시를 하는 정도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맞습니다. 뭐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 또 경찰이다 보니까 법을 이렇게 일선 현장에서 뭐 집행을 한다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또 해야 되고 또 법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는 1인 시위라든지 뭐 기자회견 이런 방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경찰국을 세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반대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건데. 자, 우선 행안부의 경찰국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좀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뭐 법률도 좀 따져봐야 되고 한데 저희들 대한민국 그 헌법 전문에는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뭐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19 혁명 자체가 그때 당시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또 발생했고 그 당시 그 3.15 선거 부정선거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던 그게 저희들 경찰청이 그 내무부 장관, 내무부 소속으로 돼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그때 내무부 장관이 직접 경찰서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비합법적 수단을 쓰더라도 뭐 이승만 박사가 당선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거는 확인된 내용이죠. 그 당시. 그렇죠.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요걸 계기로 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경찰의 이제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60년 6월 15일인가 하여튼 그때 당시에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라고 헌법 제75조 제2항에 신설하게 됩니다. 그 조항을. 근데 또 이 조항이 5.16 이후에 그 무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법률에 타보면 제정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63년도에 뭐 하여튼 이유 없이 삭제돼 버립니다. 이게. 그리고요. 그래서 또 요런 근거가 또 있고 이게 헌법 전문에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최근에 알고 있는 그 전 국민들이 또 영화로도 알고 있는 1987이라고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발생한 뭐 박정철 고문 치사 사건이 있잖아요. 요걸 또 계기로 정부 조직법상 시한 사무를 당시 내무부에서 삭제를 해서 1991년도에 경찰청은 외청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91년에 비로소 이제 경찰청이 외청으로 내무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하게 된.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이 법무부 외청으로 독립해 있듯이 똑같이 경찰청도 내무부에서 독립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군요. 91년에.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경찰이 존재해야 되는데 뭐 과거에 이제 위정자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또 많이 일어났었고 뭐 현재는 지금 이렇게 일어났어도 안 되고 뭐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또 경찰이 또 행정부에 뭐 수적이 돼서 움직이다 하면 뭐 반정부 인사 수사라든지 뭐 시위자 탄압이라든지 이런 게 또 정권에 맞춘 공권력 행사가 안 되라는 또 보장은 또 없을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또 내무부 산하의 정권의 하순이 있을 때 뭐 그때 당시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뭐 저기 순사온다 하면 운에 들 우선 물은 뭐 그치듯이. 그래서 이로 인한 피해가 또 이런 사례들처럼 고스란히 또 국민들에게 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돌아갈 것이고, 지금 다시 또 이게 내무 없이 회귀하려 하는데 이게 이런 걸 좀 저희들 경찰로서는 좀 우려스러운 일이라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하게 됐고 뭐 일각에서는 경찰 권력이 뭐 비대화돼서 통제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뭐 권력이 비대화된 게 아니고 이 각종 수사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오다 보니 수사 업무를 경찰이 많이 하게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뭐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직까지 그대로 검사하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수사만 하다 보니까 업무량만 많아지고 그래서 사실 지금 업무가 막 과부하 상태에 걸려 있습니다. 수사 쪽에는요. 그러니까 그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예, 예. 알고 보면 업무만 과부하에 걸리게 된다. 예, 예. 현재도 맞습니다. 수사 인력은 많이 모자르다면서요, 경찰이. 경찰이 지금 뭐 대충 뭐 통계학적으로 지금 한 13만 2천 정도 되는데 예. 경찰관만요. 총? 그 중에 경찰이, 그 중에 한 3만 정도 제가 예.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3만 몇천 명이 있어요. 대략? 3만에 한 1,000명 한 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수사 인력은 한 수사부서 3만여 명 정도 직접 되는데.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접 인력이. 수사부서. 예. 그러니까 그 경찰 인력은 늘리지 않고 업무만 과대화되니까. 예. 아, 이런 실태인데, 자, 만약에 이제 행안부 경찰국이 신설되게 되면, 현재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뭐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감찰 사무, 이게 모두 이제 행안부에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선 경찰들, 이렇게 되면 뭐 정권의 하수인 다시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건데, 자, 조금 더 우려하는 부분에 어떤 점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 전국에 총경 이상이라면 총경이라 그러면 경찰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보통. 경찰서장 이상. 예. 그런 분들이 고위직이 경찰서장급 이상 되는 총경 이상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 예. 그 중에 총경만 700명입니다. 예. 근데 이분들에 대한 인사권을 뭐 행안부 정치인이죠. 행안부 장관은. 그렇죠. 예. 근데 행안부 장관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누가 총경들이 정권의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또 그 총경 바로 밑에 계급이 경정이거든요. 예. 근데 경정이 중앙 관리자들인데 전국에 한 3,000여 명이 정도 됩니다. 예. 이분들 또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을 하려면 뭐 당연하게 잘 보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분들도 더 하겠죠. 아까 그 면접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행안부 장관이 그 치안감 이상인가요? 뭐 면접 봤다고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거기서 혹시 뭐 어떤 얘기가 주고받았는지 혹시 전해 들으신 거 있습니까? 최근에 지금 뭐 저희들 경찰청장 그 후보로 지금 현재 경찰청 차장님이 이제 후보로 지금 지명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면접 내용을 뭐 안에 100% 다 오픈된 건 아니지만 서로 이제 뭐 이런 부분이 공감한다, 뭐 이렇게 경찰국 신설해도 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죠. 안에 무슨 얘기 있었는지까지는. 그렇군요. 예. 언론에 지금 보도된 내용 정도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자치경찰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좀 하는 거는 이 경북도청 내에 있나요? 이게 자치경찰위원회라고? 자치경찰위는 각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시도에 다 있고. 지금 원래 1년 됐습니다. 생긴 지가. 예. 작년 7월달에 해서 원래 1년째인데 지난해 이제 생겨서 현재 우리 그 경북도는 경북도청 내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뭐 이 기간 또한 뭐 국민들 다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자치경찰 사무를 이제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 자치경찰 사무라 하는 거는 국민들이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제일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여성 청소년 파트, 그다음에 교통 파트, 생활 안전 분야에 그런 파트를 담당을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랑 예산 감찰 이게 다 권한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감독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실상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뭐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도 영향력이 행사할 수밖에 없겠죠. 좀 지나다 보면. 지금 그럼 뭐 의견들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경찰 측에서는 이 자치경찰위원회를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기형적이거든요, 아주. 기형적이다. 원래 이게 자치경찰을 자치 사무를 해서 넘겨주면 이혼화를 하든지, 아니 완전히 분리를 하든지. 지금은 소속은 국가경찰로 되어 있으면서 자치경찰 사무를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예산하고 이런 거는 또 자치에서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아주 기형적인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뭐 1년밖에 뭐 일어나가 안 되든 됐으니까. 예. 다시 경찰이 국가경찰로 되든 알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불기가 되든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자, 이 행안부 내에 만약에 이제 경찰국이 생기게 되면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경찰청장이 그 급이 차관급 아닌가요, 혹시? 경찰청 현재 차관급이죠. 그래서 왜 지난 그 윤 대통령 공약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 이렇게 내세웠었죠. 예. 근데 만약에 이 경찰국을 두게 되면 이 장관급으로 격상되기는커녕 혹시 한 단계 아래 국장급으로 좀 낮춰지게 되는 건 아닌가요? 경찰청장이? 그 자세한 내용은 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뭐 경찰청장이 국장급으로 낮춰지지는 그 급수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안부 내 경찰국의 그 수장이 국장이 뭐 인사는 예산이나 감찰 이런 걸 행안부 장관에 보고하고 실질적인 권한 행사하다 보면 뭐 차관급인 경찰청장이라 하더라도 뭐 약간 수합이 될 우려가 높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정부의 주장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찰의 수사력이 커지면서 이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너무 비대하다 경찰 권력이 이 강화된 권한의 남용이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경찰국을 둬야 된다. 그래서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자, 수사력이 커지면서 통제가 필요해졌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비대해졌다, 뭐 권한 남용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정치권에는 금수완박 뭐 이런 걸 따져보면 사실 주요 법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검찰청법 4조하고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검찰청법 보면 뭐 검사의 직무 범위를 경제범죄, 뭐 공직자범죄 이렇게 된 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 위에 공소 제기할 수 없다. 근데 다만 사법경찰관이 성취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아요다. 뭐 이렇게 조항이 신설됐는데 여기서 봐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이렇게 하면 모든 범죄는 경찰이 기존에 수사를 하고 있었고요. 이미 하고 있었고. 이걸 할 수 없었던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걸 하는 거고. 그리고 경찰이 검찰청에 사건 송치하고 뭐 이렇게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도 없고 경찰이 검찰청에 사건을 안 보내고 독자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독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을까 현재? 그렇죠. 그 수사도 이걸 저희들이 강제로 여기서 끝낼 수도 없거든요. 검찰에 뭐 동일 사건이 어차피 송치를 해야 되니까 검찰로 보내줘야 되니까 그러면 보안 수사도 할 수 있고 동일 같은 사건 같은 경우는 보안 직접 수사도 가능합니다. 검찰에서. 근데 기소 여부도 검찰에 있고 경찰이 또 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좀 의문스럽고 또 형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 가능한데 이 금수안박이라고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또 맞지 않는 약간 정치적 프레임 같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게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 근데 사실 뜯어보면 권력이 비대해진 게 아니라 업무만 가중돼 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사실 그 기소 독점하는 이게 상당히 큰 권력이고 또 하나가 왜 영장 청구권 같은 경우도 뭐 압수수색 영장이니 구속 영장이니 뭐 체포 영장이니 이런 영장 청구권도 지금 검찰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권한은 다 검찰에 있고 일만 경찰 쪽으로 넘어왔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 영장 청구권이나 최근에 대구 같은 경우도 그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경찰이 신청해도 검사가 뭐 자의적으로 기각하거나 뭐 청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엄청난 권한인데 뭐 이게 되면 전혀 변화도 없고 사실 수사 비밀이 늘어지니까 업무량은 거의 하위직한테 다 몰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국민들이 조금 오해할 소지도 있는 거죠. 한 시간이 1분 정도만 남아서요. 자,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면 좋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뭐 경찰을 통제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국민들께서 뭐 경찰의 권한이 많아져서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게 또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맞는데
방법이 이렇게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통제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고, 현재 경찰국 설치 이렇게 시도하는 거는 과거 일을 반복하겠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런 게 좀 우려도스럽고, 그러면 이 과거에 이제 정치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으면서 그렇게 됐었던 부끄러운 거는 또 일어났어도 안 되고요. 그냥 앞에서 말씀하셨던 국가 경찰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얼마든지 경찰에 대한 민주 통제도 강화도 할 수 있고, 그것도 하다가 안 되면, 좀 부족하면 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다른 또 새로운 민주적 통제 방안을 찾아가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가까운 장관이 이렇게 통제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알겠습니다. 오늘 경찰국 신설을 왜 반대하는지 경찰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경찰청 직장협의회 하영호 회장이었습니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부터 우리가 항상 하게 되는데, 자,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이제는 좀 뚜렷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도 지지율 하락 추세는 더 지속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추락세가 완연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 이렇게 급전직하하는 양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뉴스핌이 RNS체 의뢰해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2.6%,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허행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데드크로스도,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더 높은 데드크로스도 완연하지만, 두 번째로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것도 아직 2달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절반 이상이라는 것도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지 기반조차 무너졌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던 TK, 심지어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지지율이 더 내려간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직전 조사 비교해보면. 그러면 이것은 지지층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위기 국면이다.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이 42.6, 부정이 53%입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반대 아니었습니까? 한 달 정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대로 역전이 됐고.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하더라도 노태우 대통령 때 부정평가가 임기 초반에 많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삼김의 존재가 여전히 강고했고 경고했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만 들어도 대단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태우 정권하고 비교하기, 노태우 정부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역대 정권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조기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다. 그것도 좀 심각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집권 초기에 대통령 지지율 하락 현상, 이거 반가워할 국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지지율 하락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지지율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한 그 발언이 있었잖아요, 출근길에. 자, 글쎄요, 이 발언 자체를 이걸 그대로 워딩 그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고, 신경 안 쓴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지지율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면 중요한 의미죠. 저도 30년 이상을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매일 여러 차례 지표를
점검합니다. 예. 그래서 내 지지율이 어떤지, 어느 주에서 내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지 그걸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난 지지율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슷하시네요. 하나는 대통령의 실시간 국정 성적표이기도 하고요. 국민들이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이 국정 방향이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부정평가 이후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잘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운명지표입니다. 이것이 30%대로 긍정평가가 내려가면 어떤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보도가 뭐 도배가 될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 30%대 위기 국면 그리고 부정평가 60% 가까이 육박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것을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초반에 이렇게 하락한 상태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다양한 그런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경제다, 인사다, 또 정치적 양극화에 따라서 워낙 신구 세력이 나눠져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휴관 때의 그 브리핑이 오히려 또 논란을 야기시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 총망라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제가 분석을 하고 발견을 했는데 많은 진단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다, 인사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자체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를 물어봅니다. 근데 인사 18%, 인사, 경제 10%, 대통령 집무실 이전 5%, 김건희 여사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요. 나머지 뭐 독단적이다, 또 독선적이다, 또 뭐 대통령의 태도 이런저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태도와 관련된 이게 더 속 깊이 들어가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격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40%예요. 40%가 대통령의 태도 스타일입니다. 태도 그러니까 스타일. 대통령이 이 스타일을 바꿔서 더 통큰 정치. 그러니까 이 분석을 저는 좀 더 귀에 쏙 들어오게 분석을 해드리는데 경미를 찾으면 돼요. 경미요? 윤석열 대통령은 경미. 경미야. 경미를 찾으면 된다. 왜? 경미. 경제로. 경제. 미래로. 경제와 미래. 경제지급, 위급 상황에서 우리 안동 지역도 주변 뭐 구미나 김천이나 다 힘들 수밖에 없던 봉화, 또 문경 안 힘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다저는 점촌 이런데 다 힘든 지역 경제 힘든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챙기고 또 국민들 불안한 마음을 또 믿음과 신뢰로서 대통령이 이끌어가고 또 지금 미래로라면은 어느 국가든 또 다음 정권이 전 정권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면 그거 50일 못 갑니다. 100일도 못 가요. 그럼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민변 인사들로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권에 뭐 장관 같은 장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해서 뭐 얻는 게 뭡니까? 아니, 그냥 서행크께도 여쭤보고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여쭤보고 얻는 게 뭐가 있지? 아니 그렇게 뭐 언론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전 정권이 왜 전 정권은 뭐 인사 뭐 잘했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시각이 또 긍정평가, 부정평가, 공과가 역사적인 평가가 엇갈려 있는데 대통령은 미래로 가야죠. 그래야 국민 통합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 20일 만에 지지율 20% 올릴 수 있는 황금 주머니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마음가짐입니다. 바꾸면 됩니다. 스타일과 태도를 바꾸는 순간 경미야, 경제야, 미래야 이러는 순간 국민들은 그래 윤석열 대통령 한번 믿고 가보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을 또 강행했잖아요. 청문회 없이. 그 임명하면서 뭐 언론과 야당 공격받느라고 고생했다. 이렇게 훌륭한 장관이 전 정권에 있었냐. 뭐 이런 이 민심과는 정말 동떨어진 이런 표현들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또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초반 뭐 4월 말 5월 초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어떻게 달라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같은 보수 정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보면 30대 또 서울 여성
무당층,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 지지율이 거의 한 60%대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임기 초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뭐냐? 박 전 대통령이 일일이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표현을 뭐 아주 삼갔죠. 그 당시에. 예, 논란이 야기될 만한 거 국정 스타일이죠. 그렇죠. 다른 뭐 이게 꼬치꼬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게 초반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그렇게 논란이 되는데 임명하면서 아예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갈 때도 대통령이 뭐 TV도 볼 수 있고 또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기자의 질문에 뭐 TV 좀 보고 유럽의 축구 손흥민 그거 굳이 왜 이야기하면 허행크께서도 아시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국내에 있는 국민들은 경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경제 구상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게 뭐 사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너무 표현을 자제하고 그러면 좀 답답한 면도 있긴 합니다. 뭐 시원시원할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이게 너무 실수성 발언이 많아서. 사이트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오바마식 합법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바마일 수는 없죠. 그렇죠. 오바마가 잘했던 거는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험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오바마는 뭐냐면 해야 될 때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더 사람들의 기대보다도 더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합니다. 저는 이걸 잘할 수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는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지만 하지만 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지금 같은 시기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늘 많지가 않아서요. 국민의힘 지지율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여기도 좀 흔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내일 이제 운명의 시간인데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무혐의든 경고든 또는 다음권 정직 1개월 뭐 3개월이든 바로 이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당 내 내용, 균열, 사장 이 부분이 두 번의 큰 선거를 이겼는데 지지율이 오히려 점점 조금씩 야금야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사이익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고 있고 바로 내일 특집 방송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심정인데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것은 당의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지지율로 연결되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뭐 윤핵관들 또 아이카이스트 그 대표 또 야당으로부터 김성지 대표 공격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 내일 뭐 결론이 날는지 또 연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소식도 좀 보죠.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크게 한 두어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마권 그리고 경선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부분적으로 정리가 됐고 계속해서 관련된 또 파장들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당대회 룰인데 또 비대위원회가 뒤집었던 전당대회 룰이 다시 또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는 또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하기로 했고 30%. 또 최고위원회는 중앙위원이 또 투표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컷오프 예비 경선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마 관련해서도 계속 파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지율을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 내용,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는 결과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뭐 이재명 의원이 뭐 출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한다 안 한다 언제쯤 한다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